그 누구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도 노회찬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모두가 노회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이후에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 지금 그 누구보다도 어깨가 무거울 분이 이분이실 것 같은데 뉴스 현장에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장례식장 장면 보셨지만 네. 그 눈이 이렇게 울어서 퉁퉁 부어서 서 있는 모습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아닌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동료라 하더라도 뭐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과 눈이 퉁퉁 부어서 서 있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정미 의원 본인에게 그리고 정의당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정치가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알려준 스승 같은 분이십니다. 멘토, 스승. 네, 진보 정치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균형 감각을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에게 많이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대표님 가시고 나서는 그때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자리가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진보 정당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방향을 힘을 잘 모아 나가고 대표님 남긴 말씀대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일, 그 일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숙제로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한테 우리는 옳고 당신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노회찬 대표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그 낡은 양복, 뭐 10년 동안에 두 벌의 양복을 뭐로 계속 했다. 뭐 낡은 구두. 그리고 국회 미화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꽃 한 송이씩을 꼭 때가 되면 전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검소했습니까? 네. 사실 저는 대표님 구두를 사시사철 딱 한 켤레만 신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신으셨던 신발이 약간 그 정장 구두가 아닌 구두인데 너무 편하시다고 자랑했던 것도 되게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양복도 아니 이렇게 오래된 양복을 어떻게 입으시냐고 그랬더니 10년 전에 굉장히 좋은 그 원단으로 만든 양복이어서 아직까지 멀쩡하다 그렇게 자랑하시고 대표님께서 이 마음속에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마음, 열정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항상 옆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사실 대표님하고 같이 진보 정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뭐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지만 되게 당당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일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정미 대표께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일단 이게 노회찬 대표와 관련된 일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 줄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느낌 받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그 추모 열기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 정의에 목말라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회찬 대표가 살아생전에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도 높게 평가를 했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위로도 저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스스로가 했던 뭐 어떤 그게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사실 정치인들에 대한 많은 불신들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정치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 많은 추모객들이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정의당의 지지율이 15%를 돌파했다. 그리고 새 당원이 8천 명이 넘게 새로 들어왔다.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입 추천인 그분들이 이제 누가 당신의 이 정당 가입을 추천했습니까 하면 대부분 노회찬을 적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 손을 잡고 한 분 한 분 전부 다 미안하다는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정의당 같이 또 노회찬 같이 좋은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걸 잘 키워주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구석에 밀쳐놨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신 건데요. 이제는 정의당을 더 키워주겠다,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런 격려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천 명이 새롭게 25일 동안에 한 달 안 되는 사이에 새로 가입했다는데 지금 정의당 그 당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4만 당원이었는데 4만. 이제 5만 당원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당원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당원을 내면 당비를 네, 만 원씩 냅니다. 저희 정의당은 당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만 원씩. 예. 다른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뭐 1,000원, 2,000원 이 정도 1,000원, 내는 2,000원? 걸로 근데 알고 그 10배를 있습니다. 내야 돼요? 예.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당원 숫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저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 그 정치자금법 문제 때문에 다른 당하고 정의당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다른 당은 사실 돈을 쓰는 양도 굉장히 많고 전체 국고보조금을 정의당보다 한 10배 정도 가까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당비와 이 국고보조금의 비율을 보면 한 2대 8 정도 되거든요. 예. 당비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의당은 한 50% 정도 당비가? 당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에 만이면 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매달 억대의 돈이 이제 당비로 납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냥 반짝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노회찬 대표의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당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당이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 노회찬 뜻을 잘 못 이어간다, 이렇게 하면 외면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뜻을 제대로 다 받아 안고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을 이어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약간 좀 추상적인데. 네, 노회찬이 이루려고 했던 정치죠. 첫 번째는 정치가 그동안 돌보지 않고 외면해 왔던 소위 투명 인간 취급해 왔던 사회적 약자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를 정의당이 계속 잘 이어가야 하고요. 또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평생 그 진보 정치를 하면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20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마지막 발의하셨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도 지금 이제 이 해결 목전까지 와 있는데 사실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완전 폐지를 이루어서 국민들이 이제 국회에 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맡겨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도록 만드는 거,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법 개혁과 그다음에 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 인간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뭐 어디서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일상적인 일을 한다는 잘 나가거나 출세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뭐 그런 뜻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쓴소리이긴 하지만 노회찬, 심상정 외에는 정의당에는 스타가 없지 않느냐. 네.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별로 보면은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율, 이번에 이제 그 가입한 사람들, 정당 가입을 한 분들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네, 40, 50대 분들. 예, 40, 50대가 오히려 네. 30대, 40대, 50대가 많고 60대보다도 20대가 정의당 호감이 간다라는 네. 게 적어요. 좀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이
그 결과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 50대 계층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다 지나오면서 정치에 대한 어떤 이 노선도가 머리 안에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당의 힘을 몰아주면 다음 가능성을 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좌표가 있으신데 지금 대한민국 20대들은 너무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 힘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것을 훨씬 더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예비해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에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20대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 문제라든가 그리고 취업이 잘 되지 않는 20대 청년들의 실업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이익을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정치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이제 이정미 대표의 어깨에 놓여 있는데 본인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저거 이제 네.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학교 외대인가요? 네. 외국어대학교에 들어가서 데모를 막 하니까 어머니가 너 데모를 하려면 데모를 하고 학교를 다니려면 학교를 다녀라 그랬더니 저는 그러면 지휘를 데모를 할게요라고 그래서 2학년 중퇴를 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저는 지금도 어머니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늦게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예. 공부는 늦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고 어떤 확신을 갖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또 그만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선택한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결정할 때 겁 안 났어요? 내가 뭐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 때려치우고 그다음에 노동 현장으로 가겠다. 사실 그 겁 안 나던가요? 생각은 굉장히 2학년이면 대개 그때 당시 80년대 3학년이나 4학년 때쯤이면 되게 운동권에서 나 이거 학교를 졸업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시위를 하고 뭐 그 노동 현장에 가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하지만 2학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1학년 여름방학에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네, 읽게 그럼요. 됐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학교를 더 이상 다니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분들하고 삶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었고 속으로는 오히려 어머니가 좀 다른 어머니들처럼 왜 이렇게 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지? 그런 어머니가 안 말렸어요? 네, 어머니나 저랑 성격이 거의 뭐 같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강단이 있으시네요. 뭐 매번 굉장히 어려운 순간마다 오래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빨리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더 옳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구체적인 사안 하나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 대해서 뭐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의당으로서는 정의당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 방향, 노선, 정체성 이걸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만을 들은 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발목 잡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양당 대결 구도로 너무 수십 년 동안 정치를 지배해 오다 보니까 네.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구도가 너무 강고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조금 칭찬하면 이중대, 민주당을 조금 비판하면 발목 잡기. 항상 그 어려운 위치에 정의당이 서 있었거든요. 이중대와 발목 잡기에 양쪽 그 갈림길에 서 있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사실 민주당 정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촛불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고 그렇죠. 촛불 개혁 시민들의 요구를 실현해야 될 정부이기 때문에 네. 정의당의 기준은 정말 촛불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바램대로 잘 가고 있냐, 잘 가고 있으면 박수 치는 거고, 잘 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하는 거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그런 여러 색깔을 갖는 정당 정치가 잘 꼽히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정의당이 좀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평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진보 정당,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니까요. 혹은 운동권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선민의식이나 자기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든가 네. 뭐 타협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남들한테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당제의 어떤 그런 그 효과들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과거와는 좀 다른 겁니까? 과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 비춰졌던 그 아주 외골수적이거나 단선적이거나 혹은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진보 정당과는 좀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진보 정당도 한때는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가면서 네.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길을 오면서 우리 스스로 성장해 왔던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선거제도 개혁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네. 5당 원내대표의 모임에서도 대통령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좀 강화돼야 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국민들한테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도대체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게 뭐지? 사실은 뭐 네. 그게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왜 선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앵커님하고 저가 한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앵커님은 지역 주민의 51%를 받고 제가 49%를 받으면 앵커님이 100%의 지역 주민의 의사를 다 대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거는 좀 부당하긴 하네요. 예, 저를 찍었던 49%는 한마디로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그 투표 행위의 과정이 제3의 인물이 있고 제3의 정당이 있어도 저 정당은 찍어줘 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표 심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저기는 안 될 거니까 저기는 찍기 싫으니까 여기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차선책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후퇴시켜왔던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 그 목소리들이 이 국회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서 그 안에 조정되고 타협되고 이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49%의 목소리도 이 안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정당의 정책, 그 당의 어떤 방향과 가치 이런 것을 보고 투표를 해서 그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만큼의 국회 의석수를 배정하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잖아요. 1인 2표제니까 1인 정당 2표제 투표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권역별로 하자는 거죠, 그거를. 아니요. 1인 2표제로 해도 사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47석밖에 배정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리고 253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얘기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당이 한 10% 이번에 득표를 했다. 그러면 300명 중에 30명의 의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만약에 그중에서 그때 총선에 10명이 당선됐다면 10명의 지역구 의석에 20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보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저께 말씀하셨던 것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호남 권역에 뭐 의석수가 한 100석이 보장돼 있다면 호남에서 정의당이 10%를 받았다. 그러면 호남 국회의원 10명을 보장해 주고 영남에서 10%뭐 20%를 받았다. 그러면 20석을 보장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약적인 의석수 확장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치 이것이 이제 정의당의 유불리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생전에 선거제도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 권한의 절반도 내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일 때도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수렴하고 대변하지 못했던 사실 국회는 너무 가진 사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민의가 들어올 수 있는 국회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그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정미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 겁니까? 사실
이 조직사회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이번 판결을 했던 사법부가. 저는 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내가 피해를 당한 즉시 가해자에게 당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참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그 순간부터 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조직사회 안에서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어려운 공공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단이 설 때까지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샘의 여직원의 판결도 그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너무 조직사회 안에 여성에 대한 이 몰이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짧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앞으로 10년 뒤면 정의당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진보 정당을 이렇게 소금 같은 역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소금은 없으면은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짜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류라기보다는 양념 같은 존재라고 많이 보신 거죠. 그런데 모든 정당의 목표는 집권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탄탄한 유력 정당,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정당에서 수권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 당을 잘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노 대표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임무가 이제 이정미 대표의 어깨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시는데 상당히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상당히 강단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니까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